시작하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보면은 근대의식의 발전이에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니까 천천히 짚고 넘어갑시다. 자, 과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건데, 자,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으로는 르네상스 이후로 계속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베이컨의 귀납법, 데카르트의 연역법과 같은 근대적 연구 방법론들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의식이 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지동설. 자,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것을 믿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케플러라는 사람도 이 지동설을 수정하고 입증을 했고요. 자, 그 아래 빈칸으로 돼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이 사람도 지동설을 옹호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도 만들고 낙하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운동 법칙을 발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저에 박혀 있던 옛날의 생각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머리로 떨어진 걸 보고 만율력의 법칙을 생각해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뉴턴에서의 정말 중요했던 의 중에 하나는 뉴턴 이후로 기계론적 우주관이라는 세계관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자연현상,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인과관계, 원인과 그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기계론적 우주관인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 이후로 기계론적 우주관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의학에 관련된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고요. 자, 이렇게 과학이 발전을 하고 과학뿐만이 아니라 철학, 사상 쪽에도 발전을 하게 돼요. 자, 철학에서는 베이컨의 귀납법, 이 귀납법은 자잘한 사례들을 가지고 큰 대전제를 추론해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의거한 생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경험론이라는 사상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합리론 같은 경우에는 대전제를 아래에 두고 그 아래 개별적인 사실들을 증명을 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추론을 한다라고 해서 합리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데카르트에 의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자, 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적당하게 이제 합친 관념론이라는 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관념론 같은 경우에는 에메르 칸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있어요. 자, 이렇게 철학 부분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정치와 사상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계약설 그리고 계몽사상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사회계약설은 자연법 사상의 근거를 두고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홉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쓴 홉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홉스라는 사람은 자, 인간이 계약을 안 한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대투쟁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이 정부를 만들고 정부에 너희들의 그 자연권을 양도한 거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군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홉스라는 사람은 절대 왕정을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서 자, 이 로크라는 사람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자연권을 군주에게 완전히 준 게 아니라 잠시 일부 위탁한 거다. 자, 그러니까 이 군주가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항권을 인정을 해요. 시민들이 자연권을 일부를 위탁을 한 것은 너네가 잘 하라고 준 거지 그게 완전히 너희의 것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다면 저항할 수 있다. 자, 이런 로크의 사상은 나중에 영국에서 일어난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명예혁명을 옹호하게 되고요.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루소도 주권재민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로크와 함께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을 했습니다. 루소는 주권재민을 주장했다. 이 키워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아래 계몽사상에는 계몽사상 이런 과학 발전, 사상의 발전 등을 통해서 계몽사상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계몽사상의 특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빈칸에는 이성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왕정을 비판하고 이러한 계몽사상은 동유럽의 계몽군주 그리고 시민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동유럽의 계몽군주로는 뭐 프리드리 2세, 요제프 2세, 예카테리나 1세, 2세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럼 이러한 계몽사상가 중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여기 첫 번째 빈칸에는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몽테스키웨. 자, 이 몽테스키웨란 사람은 법의 정신이란 책을 쓰면서 삼권 분립을 주장을 했어요. 이 권력을, 나라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눠야 된다.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몽테스키웨고요. 그 아래 볼테르 같은 경우에는 계몽전제군주를 지지를 하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관용의 원리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 빈칸에는 우리가 위에 살펴봤던 로크가 들어가면 되겠죠. 로크. 이 로크는 자유, 평등, 국민주권의 이념을 제시를 하면서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이념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아래에 디드로와 달랑베르라는 사람은 백과전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백과전서는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이런 이제 전문 지식서를 보급을 하면서 계몽사상을 보급한 거예요. 그 아래 경제사상으로는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이런 게 있는데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란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주장을 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개인이 원하는 공급과 그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가격이 알아서 조정이 된다라는 건데 이 애덤 스미스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국가는 경제에 참여하지 말라,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볼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국혁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영국혁명. 혁명이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지긋지긋할 수 있는데 영국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영국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뒤에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그리고 미국혁명까지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딱 영국혁명만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혁명은 청교도 혁명이래. 자, 종교 분쟁 이후에 신교와 구교가 싸웠죠. 그래서 신교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신교들은 네덜란드로 가서 고이센이라고 불렸고요. 프랑스로 가서는 위그노라고 불렸는데 영국에 가서는 청교도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도가 되어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이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영국 농촌에서는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 중세 시대가 끝나가요. 봉건제, 장원제도가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영 농민층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영 농민 계층을 다른 말로 요우먼이라고 불러요. 요우먼. 잠깐만요. 요우먼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다영 농민 계층 말고도 지주 계층인 젠트리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젠트리들은 지주 계층, 요우먼들은 자영 농민층. 자, 그런데 이 젠트리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인 세력을 키워나갔느냐? 바로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자, 인클로저 운동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클로저 운동 16세기에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 이 인클로저 운동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요. 1차 인클로저 운동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자, 양의 털을 가지고 하는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농경지에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인클로저 운동은 농경지를 방목지로 바꾸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2차 인클로저 운동은 뭐가 다르냐? 2차 인클로저 운동은 18세기에 도시 인구의 증가로 곡물 가격이 올랐대요. 자, 먹고 살만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량이 부족해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요. 그래서 지주들이 다시 한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대농장을 확대를 합니다. 주변의 작은 토지들을 병합을 해서 울타리를 넓게 씌워요. 곡물을 재배하기 위한 대농장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같지만 1차 인클로저 운동과 2차 인클로저 운동은 일어난 시기도 다르고 일어나게 된 이유도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 누가 성장을 하게 됐느냐? 이 젠트리라는 계층이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를 쌓아서 농촌의 행정을 책임지는 등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젠트리들이 지방에서 성장을 했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젠트리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 계급도 같이 함께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민 계급은 상고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함께 같이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의회에 진출했던 시민과 젠트리 계층은 대부분이 청교도였습니다. 청교도.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의회에서 왕실의 부패를 비판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혁명 이전에 이미 많은 청교도인들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나라의 정치적인 운영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었어요. 우리 영국의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여왕님이죠. 그 여왕님이 죽고 나서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제임스 1세. 자, 이 제임스 1세는요. 왕권 신수설과 국교회를 고수했대요. 자, 왕권 신수설. 이거는 전제 정치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국교회를 고수했대. 이 국교회 엘리자베스 1세 때 완전히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의회에는 청교도인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임스 1세의 이런 정치들, 전제 정치를 하려고 하고 국교회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청교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임스 1세 이후에 왕이 되었던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매길 때 원래는 의회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세금을 걷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니까. 의회 진출에 있는 돈 많은 시민들, 젠트리 계층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세금을 걷었어야 하는데, 이 찰스 1세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세금을 걷은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를 박해를 합니다. 당시 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청교도라고 했죠. 그런데 그 청교도들을 박해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의회와 왕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의회가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해요. 권리청원. 자, 이 권리청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 금지. 왕, 너 마음대로 세금 걷지 마라. 네가 왕인 거 알겠는데 마음대로 세금 걷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에 명시 없는 체포나 구속 금지. 보니까 왕이 기분 나쁘다고, 야, 너 생긴 게 기분이 나빠 이러고 체포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체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문서가 권리청원이고요. 그 내용을 우리 아래서 살펴봅시다. 자료 1번이에요. 자, 현재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평민은 지극히 높으신 국왕폐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자, 제1조. 폐하의 신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세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조금을 내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를 금지하게 되는 상황이겠죠. 제1조는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 금지. 자, 제3조는 첫 번째 줄, 누구도 적법한 판결과 국법에 따르지 않고서 함부로 체포되고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자의적인 인신 예속의 금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고 국법에 따라서 사람을 체포해야지 왕이라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이런 권한들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권리청원을 제출했는데, 자, 이때 당시 찰스 1세가 돈이 필요했어요. 영국이 이때 당시에 스코틀랜드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 왕이 돈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을 하지만 일단 당장 돈이 급했기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 동의 이러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곧바로 의회를 해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의회가 주장한 것들 다 들어주고 너희의 뜻대로 할게 라고 해놓고서 이 사람들을 다 해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동안 소집하지 않다가 자, 이후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다시 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회를 이루는 젠틀이 시민계층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조심해야 돼. 알았죠? 잘못하면 호구 잡혀요. 항상 할 때도 항상 기브 앤 테이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찰스 1세는 맨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불러. 자, 그래서 새롭게 소집된 의회가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너 정치 잘 못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판을 하고
과세 요구를 거부를 합니다. 세금 안 낼래. 세금 걷게 하지 마. 싫어.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찰스 1세가 무력으로 의회를 진압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교도 혁명. 자, 그래서 자료 2번에 보면은 의회파의 세력권에서 아랫지역에 나와 있고요. 왕당파의 세력권에서 윗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당파랑 의회파가 계속해서 싸워요. 자, 그러던 중에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청교도인이래요. 그러면 의회파겠죠. 자, 의회파에 서서 이 크롬웰이 굉장히 큰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교도 혁명은 청교도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찰스 1세를 당시에 왕이었던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되고 공화정이라는 정치 형태를 수립하게 됩니다.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화정을 수립하고 나서 크로멜이 어떠한 정치를 했는가?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크로멜은 왕당파의 거점이었던 아일랜드를 정복을 하고요. 항해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네덜란드에게 타격을 주었대요. 자, 이 항해법이란 게 뭐냐면 우리 아래에서 봅시다. 자, 항해법.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여오는 수입품은 영국과 그 식민지 및 수출국의 선박을 이용해서 수송하도록 한 규정이래요. 당시에 네덜란드가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었어요. 자, 중개무역. 우리 고조선 때도 배웠죠. 고조선이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보니까 막 한 나라가 나중에 이제 공이 쳐들어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네덜란드 당시에 A라는 나라에서 물건을 사들인 다음에 또다시 돈을 붙여서 C라는 나라에 팔았어요. 이런 무역의 형태로 돈을 벌었었는데 이 항해법을 실시를 하면서 영국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들의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들의 배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러한 중개무역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이러한 올리버 크로멜의 항해법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로멜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법을 제정했다고 했는데 이 항해법을 제정하면서 네덜란드랑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면서 크로멜이 정치에 등장하고 나서 다른 대외적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크로멜은 그나마 남아있던 의회도 해산시켰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의회도 해산을 시키고 자신 스스로 호국경이라는 지위에 올라서 독재 정치를 펼칩니다. 독재 정치. 공화 정치여서 왕은 없지만 자신이 호국경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전부 다 이제 나라의 일들을 정치들을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회도 해산시켰으니까. 자, 이러한 크로멜의 정책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게 됩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풍기단속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요. 자, 올리버 크로멜은 청교도인이라 했어요. 청교도라는 이 종교가 정말로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좀 거부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풍기단속법을 실시해서 뭘 했냐면 술 마시면 안 된다, 음주 안 된다, 노래와 춤 안 된다, 그리고 뭐 도박도 안 된다,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것도 안 된다. 자, 이렇게
과도한 금욕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잡아쨘 거예요. 옥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화날 것 같아. 선생님 이제 하루에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맥주 한 캔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좀 화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노래 춤 안 된다 그러면 화날 수 있잖아요. 공부할 때나 쉴 때 노래 듣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영국 국민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병으로 죽고 나서 다시 왕정으로 복고를 하게 됩니다. 왕정으로 복고했다는 것은 다시 왕이 있는 정치 형태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찰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2세. 자, 찰스 2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원래는 의회에 대부분이 다 청교도인이라고 했죠. 근데 청교도인들이 이 크로멜의 정치 때문에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의회에는 국교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국교도인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찰스 2세가 지겠을 때는 의회에 국교도인이 많았는데 이 찰스 2세는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다시 전제 정치를 추구를 해요. 이 왕들은 자기가 왕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전제 정치를 추구하고 가톨릭 교도들을 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의회도 대항하는 법들을 만드는데 그 법이 심사법이라는 법과 인신보호법이에요. 자, 이 심사법이 무엇이냐면 가톨릭 교도를 포함한 비국교도, 그러니까 국교, 이 영국의 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직을 할 수가 없다. 공직 취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 법이 바로 심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뭐 불교가 국교인데 너네 불교 못 믿으면 공무원 시험 못 봐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인신보호법을 제정을 하는데 이 인신보호법은 불법적인 체포 및 구속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자, 이 내용 우리 권리청원에서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비슷하죠? 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내용의 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인신보호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왕과 의회가 또다시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당이라는 두 개의 당으로 분열이 되면서 의회에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토리당과 휘그당. 자, 그래서 이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 이 왕을 지지하지 않으면 왕이 토라져요. 그래서 토리당, 의회를 존중하는 휘그당.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지지하지 않으면 토라지니까 토리당, 의회를 존중하는 휘그당 이렇게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찰스 2세 후에 제임스 2세라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제임스 2세도 똑같아요. 친가톨릭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 아까 영국의 의회가 제정을 했던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전제 정치를 완전히 부활시키겠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의회에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신들이 제정한 법들도 다 무시하고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려는 거야. 자, 그래서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리는 가톨릭 교도인이 아니었어요. 신교도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메리와 그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청교도혁명 때처럼 뭐 과격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가 되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유혈 사태가 없이 사람들이 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진 명예로운 혁명이다 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왕이 토라져 소리랑 이유랑 다르게 진짜로 그래서 명예혁명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런 우스갯소리 한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유혈 사태가 없이 이루어진 명예로운 혁명이다 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메리와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권리장전 승인. 그래서 이 권리장전을 승인하게 되면서 왕이 의회 속에 있다라는 전통이 수립이 되고 의회 중심에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있으나 왕이 있으나 실질적인 정치는 다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입헌군주제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자, 그러면 권리장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권리장전입니다. 자, 이 권리청원하고 권리장전은 좀 달라요. 권리청원은 청교도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문서고요. 권리장전은 명예혁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외우기 어려우면 자, 권리청원 이때는 청교도혁명 근처니까 치읓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음으로 억지로 이어서 선생님도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들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억지로 외우기도 해요. 마냥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자, 그럼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자, 제1조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 효력의 정지 및 집행 정지를 할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 제1조는 왕 맘대로 의회를 이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 의회를 맘대로 해산하거나 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제적인 왕권을 제한하는 정책이겠죠. 조항이겠죠. 제4조 왕이 대권을 구실로 해서 의회 동의 없이 비용을 과세한 것은 위법이다. 우리 권리청원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6조 의회 동의가 없는 한 평상시에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래요. 자, 상비군이란 것은 절대 왕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상비군을 평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유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전제 왕권을 견제하고 왕권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7조와 9조는 뭐 의원의 선거는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의 자유. 9조에서는 의원이 의회에서 말하고 토론하는 걸 가지고 나중에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의회 내에서 이런 발언의 면책권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하면서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들을 새겨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권리장전에는. 자, 이 권리장전까지 승인하고 난 후에 영국이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앤 여왕 때에는 스코틀랜드를 병합을 했대요. 우리 아까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랑 싸우려고 했다 했죠. 그 스코틀랜드까지 병합을 하게 되면서 브리튼 섬을 통합한 연합왕국을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대영 제국이 성립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대영 제국. 영어로는 Great Britain Kingdom? 뭐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대영 제국이 성립이 되었다. 그런데 이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죽었어요.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어서 독일의 하노버공 조지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도 모르고 영국 사정에도 굉장히 어두워.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요. 아는 게 있어야 관여를 하지, 그죠?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때 이후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 책임제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의회 당 중에서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을 해서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내각 책임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영국 특유의 전통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표현은 영국의 이런 정치적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예요.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왕이 있지만 지금도 영국은 왕실 그 계통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때 이후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왕권이 계속해서 제약이 되었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가 다져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학습지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청교도 혁명. 지주계층인 이 사람들이 성장을 했대요. 지주계층인 젠트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경제적인 부를 쌓고 지방을 장악을 했어요. 젠트리의 성장. 그리고 젠트리와 시민이 다수가 청교도 세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영국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자, 넘어가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계속 맘대로 세금을 걷고 전제 정치를 해. 그래서 찰스 1세한테 의회가 권리 청원을 제출을 합니다. 권리 청원 제출. 찰스 1세, 청교도 혁명, 권리 청원 이렇게 치읓으로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면 기억하기 좀 더 쉬워요. 자, 그런데 찰스 1세가 승인한 후에 다시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랬다가 전쟁 비용 때문에 다시 의회를 소집을 하는데 의회가 국왕 비판하고 세금 거두는 걸 거부를 하자 다툼이 일어나요. 이러한 내란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청교도 혁명. 그리고 청교도인들 중에서 정말로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군이 승리했다. 플레임은 올리버 크롬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찰스 1세를 처형을 하고 공화정이 수립이 되는데 자, 이 크롬웰이 아일랜드를 정복을 하고 항해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요. 항해법. 근데 이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게 네덜란드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네덜란드와도 갈등을 빚게 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랑도 이제 뭐 싸우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그뿐만이 아니라 크로멜은 의회를 해산하고 스스로 호국경이 되면서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천교주의에 입각한 독재 정치. 지나친 금욕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커졌고 크로멜이 죽고 난 후에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 왕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또다시 전제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의회에는 국교도인들이 많았는데 카톨릭 교도를 우대를 해. 자, 찰스 2세 때 그러니까 의회가 반발하기 위해서 심사법 그리고 인신보호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때 토리당과 휘그당이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임스 2세가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고 의회에서 제정한 이런 법들을 폐지하고 무시하니까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토리당하고 휘그당이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토리당이 왕을 지지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제임스 2세가 너무 심했어. 선 넘었어. 그러니까 토리당과 히그당이 힘을 합쳐서 메리와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는 명예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예혁명 이후에 메리와 윌리엄이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승인을 하게 되죠. 권리장전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마련이 되고 뭐 앤여왕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조지 1세 취임 이후에는 내각 책임제가 시작이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1차 인클로저 운동, 2차 인클로저 운동, 항해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설명들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 빈칸은 심사법이 되겠죠. 심사법. 가톨릭 교도를 포함한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지했던 법은 심사법입니다. 심사법. 아래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내용도 꼭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은 끝입니다.